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췄던 그날입니다. TV 화면 속에 나타난 임창열 부총리의 굳은 표정, 그리고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아침까지도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잔인하고 조용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벼랑 끝으로 밀려났는지, 그리고 중산층이 왜 국내 레저 시장을 외면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영업자가 떠나고 손님의 발길이 끊긴 그 자리, 지금 무엇이 남았을까요? 오늘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합니다. 바로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상가 부동산의 종말과 공실천국의 시대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1층 금싸라기 땅에 임대문이라는 네 글자가 붙은 곳이 몇 개나 됩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국가와 기업의 부도였다면 지금의 위기는 우리 삶의 터전인 상업용 부동산과 은행 대출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금과 평생 모은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패션과 유행의 상징이었던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을 가보셨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권리금만 수억 원을 호가하던 곳입니다.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안테나숍을 차리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로수길의 메인도로 상가 공실률은 무려 41%에 육박합니다. 건물 두 채 중 한 채는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화려했던 유리창 뒤에는 먼지만 쌓여있고 밤이 되면 가로수길은 어둠에 잠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죠. 당시 60대였던 박 사장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거액의 대출을 보태 가로수길 인근 상가를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로수길이 망하겠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곳은 안전합니다. 월세 300만 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박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올 300만 원. 그것은 노후의 희망이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그 상가 앞을 가보셨습니까? 임대 딱지가 붙은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박 사장은 지금 한 달에 250만 원씩 대출 이자를 생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0원인데 지난 3년간 이자로만 잃은 돈이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재산세까지 합치면 박 사장의 노후 자금은 매달 수백만 원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IMF 때는 경제가 회복되면 가게가 다시 찼습니다. 소비자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가로수길, 신촌, 이대 상권은 구조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가서 옷을 사고 밥을 먹을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 자체가 쓸모없어지는 공간의 종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공실로 비워두느니 월세를 반값이라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건물주들이 배가 불렀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잔인한 금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오직 수익률로만 결정됩니다. 아파트는 내가 살면 그만이지만 상가는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곧 그 건물의 몸값입니다. 전문 용어로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죠.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연 수익률 5%를 기대하는 시장에서 월세가 500만 원인 상가는 약 12억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월세를 250만 원으로 낮추는 순간 그 건물의 가치는 6억 원으로 수직 하락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건물 자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건물의 몸값이 깎이면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일까요?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은 건물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만약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 담보인정 비율인 LTV를 초과하게 되면 은행은 가차없이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금 일부를 지금 당장 상환하십시오. 아니면 추가 담보를 가져오세요. 월세 몇백만 원 깎아주려다 건물 전체를 경매로 날리게 생겼는데 어느 건물주가 감히 월세를 내리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임대문의를 붙여놓고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이자를 막으며 버티는 겁니다. 이 기괴한 공생구조가 지금 대한민국 주요 상권을
유령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앱입니다. 이건 1997년 IMF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무려 22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의 40%를 넘어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비중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옷을 사러 명동에 가고 가로수길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오늘 사면 내일 새벽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명동과 가로수길의 화려한 매장들은 이제 온라인 쇼룸으로 전락했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스키장 편에서 보셨듯이 사람들은 이제 매력이 없는 오프라인 공간에 굳이 시간과 기름값을 써가며 가지 않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목 좋은 1층 상가보다 골목 안쪽 3층에 있는 배달 전문점이 수익이 더 높습니다. 월세 400만 원짜리 대로변 상가에서 홀 손님을 기다리느니 월세 150만 원짜리 뒷골목에서 배달앱 마케팅에 올인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식당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에서 나옵니다. 1층 상가의 프리미엄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신도시라고 다를까요? 공급 과잉은 더 심각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교나 위례 같은 신도시의 주상복합 상가들을 가보셨습니까? 준공된 지 4, 5년이 지났지만 1층 상가 상당수가 여전히 공실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단지 밑에 수백 개의 상가를 끼워 팔며 노후 준비 완성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수천 명이라 무조건 잘 됩니다. 그 감언이설에 속아 은퇴 자금을 쏟아부은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10평짜리 상가 하나에 10억을 넘게 줬는데 지금은 반값에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양받은 은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어있는 상가의 관리비와 이자를 대기 위해 다시 공사장으로 택배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노후 파산이 시작된 겁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과장 이야기입니다. 김 과장은 2020년 저금리 시절에 강남 테헤란로 이면도로 상가를 7억 원에 샀습니다. 은행 대출을 5억 원이나 받았죠. 당시 금리는 3.5%였습니다. 계산해보니 한 달 이자가 145만 원이었어요. 월세 300만 원을 받으면 이자 떼고도 150만 원이 남을 줄 알았죠. 제5의 월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길어지는 사이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3.5%였던 금리가 5.5%가 되자 한 달 이자는 208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월세 수익은커녕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경기가 어렵다며 월세를 25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합니다. 이제 남는 돈은 한 달에 겨우 40만 원. 여기서 재산세와 각종 세금을 내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7억에 산 상가는 지금 6억에도 안 팔립니다. 1억 손해보고 팔려 해도 대출이 낀 상가를 지금 같은 고금리에 누가 사겠습니까? 이게 김 과장 한 사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상가 건물주가 수십만 명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건물주가 이자를 못 내면 은행이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결국 당신의 예금이 위험해집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한민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무려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1997년 IMF가 국가 외환 위기였다면 지금은 200조 원이라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겁니다. 이미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경매시장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상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새벽부터 줄을 서서 내 돈 돌려달라고 울부짖던 어르신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보다 덩치가 훨씬 커진 폭탄이 지금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상가가 죽으면 자영업자가 죽고 자영업자가 죽으면 소비가 죽습니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이 물건을 못 팔고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상가 공실이라는 지표를 보고 공포를 느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했고 공급 과잉이 가격을 무너뜨렸으며 고금리가 부채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확보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살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은 수익률 1, 2%를 더 쫓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현금을 쥐고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빚을 줄이십시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가장 위험합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더 오를 수도 있고 지금의 고금리가 몇 년간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부채를 관리하십시오. 빚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세 번째,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어두지 마십시오. 특히 연체율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이나 지역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경영 공시를 확인하십시오. 연체율이 5%를 넘어가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귀찮더라도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리스크를 분산하십시오. 수익률보다는 원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상권의 몰락이라는 경고등은 이미 우리 눈앞에 새빨갛게 켜졌다는 겁니다. 1997년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버리고 최악의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당신의 노후와 미래는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혹은 자주 가는 상권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정말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고 계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이 모여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지도가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